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국정과제를 점검하는 회의에서 노동개혁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을 역대 교황의 메시지에 비춰봅니다. 서울 서초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찾는 설명서를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웃과 이웃의 소통에 방점을 둔 것이 특징입니다. 서울대교구 사제들이 청년 사목의 대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도출될 결과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목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120대 국정과제를 점검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노동개혁과 민생, 지역균형 발전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를 점검하는 회의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습니다. 정부가 5월 10일 출범을 해서 한 7개월 여간을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과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뭔지를 지금 꼼꼼하게 짚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회의는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 활기찬 지방, 담대한 개혁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됐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세션에서 무역 적자 지속,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대내외 어려움이 내년에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100여 명의 국민 패널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주부와 자영업자, 대학생,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이력을 지닌 참가자들이 물가부터 부동산, 복지 정책에 대해 질문했고 윤 대통령이 답변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균형 발전에 대한 구상을 다뤘고 세 번째 세션 담대한 개혁에서는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노동자 간에도 같은 노동에 대해서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체계를 전반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문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노동개혁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연장 근로시간은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서두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다뤄진 여러 사안 가운데 특히 노동개혁은 가톨릭교회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은 회칙 진리안의 사랑에서 모든 사람의 안정된 고용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도록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의 이윤과 경제 성장에 앞서 적절한 노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회칙 100주년에서 윤리적이지 않으며 사회 정의를 달성할 수 없는 사회를 규정했습니다. 노동권이 방해받고 노동자들에게 만족스러운 수준의 고용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제 정책을 갖고 있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최근 화물연대 파업에 대처하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 민간 주도의 성장만을 외치는 모습은 가톨릭교회 가르침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외교안보, 농림 등의 주제는 시간 관계상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다루지 못한 국정과제는 내년 상반기 2차 회의를 통해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ILO 국제노동기구 인사들이 화물노동자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권을 포함한 노동 3권을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파업한 화물연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인권과 노동, 사법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2022 사법정책연구원 국제컨퍼런스에서는 이번 화물연대 파업이 뜨거운 주제였습니다. 컨퍼런스는 지난해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제87호와 제98호 협약과 상충하는 국내 노동법의 쟁점에 관한 토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ILO 협약 87호는 노동자에게 폭넓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협약 98호는 노동자의 단체 교섭권 보장에서 사용자에게 금지된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러한 ILO 국제 비준의 상당 부분 충돌하는 우리 노조법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노조법이 해결해야 할 주요 쟁점도 부각됐습니다. 모두 현재 한국 사회의 뜨거운 노동 현안과 직접 관련돼 있습니다.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화물연대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 그리고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 문제입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캐런 커티스 ILO 국제노동기준국 부국장을 비롯한 ILO 담당자들이 참여했습니다. 국내에선 김선수 대법관을 비롯해 각계 노동법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ILO 담당자들은 화물연대를 비롯한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노조를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정한 쟁의 행위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자영업자들이 근로자의 범위에 들어가서 노조를 조직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반드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사회적 대화가 중요한 이유가요. 또 좀 관습을 타파하는 생각을 할 필요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자영업자들이 단체 교섭권을 갖는 문제와 관련하여서 자영업자들의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는 방법이 예를 들면 전통적인 단체 교섭하고는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국의 전문가들도 정부의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아니고 자영업자라고 보면서 업무 개시 명령을 통해서 영업의 자유를 굉장히 좀 제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상당히 조금 모순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라면 보호를 해줘야 되고 자영업자라면은 최대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할 것 같은데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도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이는 것 같아서. 그리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업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도 자제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당한 단체 행동권의 행사로 인정이 된다면 통상의 손해는 당연히 법적으로 묻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 행동권 행사가 위법하게 인정되는 범위가 상당히 좀 넓은 것도 사실이고요. 또 ILO 국제노동기준국 선임 자문관은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강제노동 금지를 규정한 ILO 협약 105호 비준을 공고했습니다. 강제노동을 통해서 이러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를 훼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 한국이 나아갈 방향하고도 상당히 일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105호를 비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파업한 화물 노동자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것을 두고 다소 부적절하다는 견해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스스로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러한 집단 행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것을 카르텔로 간주를 하게 되어서 그래서 반독점법에 적용이 된다면 그러면 이것 역시 곤란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우리 정부가 비준한 ILO 협약에 상응하도록 관련 국내법의 개정과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올여름 발생한 수원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더욱 힘을 쏟고 있는데요. 서울 서초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찾는 설명서를 제작했습니다. 김영규 기자입니다.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웠던 14일, 서울 서초구 복지 담당자들과 방배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안내서 배포에 나섭니다. 바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찾기 안내서 위기 가구를 찾는 법입니다.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이웃과 이웃 사이에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정한 마음으로 그 마음의 벽을 허물고 다가섰을 때 그 사람들이 가까이 온다는 걸 느꼈습니다. 안내서는 이웃 주민을 비롯해 편의점과 의료기관 등 사회적 관계자를 16개 범주로 분류해 사례 유형별로 소개합니다. 사례들은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 직원과 서초구청 사례관리사 경험 등을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야쿠르트 매니저를 통한 배달 제품 적체 여부와 집배원의 우편물 미수령 실태 파악 등이 그 예입니다. 이제는 그 공적으로 발굴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이웃이 같이 찾는 이웃제보 활성화가 좀 돼야겠다라는 취지에서 이 매뉴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안내서는 마우스 패드, 안내 소책자, L자형 파일 폴더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누구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 채널을 소개합니다. 먼저 서리풀 돌봄 SOS 콜센터와 보건복지부 콜센터, 서울시 다산 콜센터를 꼽았습니다. 이어 가까운 동주민센터 방문하기, 서초 누비단에 신고하기, 위기상황 QR코드를 활용한 신고법도 담겼습니다. 안내서는 서울 복지 포털로 신고할 것도 당부합니다. 반지하 찾으시거나 옥탑방 찾으시는 분들, 보증금이 없어서 과도하게 높은 이런 월세집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저희 쪽에 꼭 좀 연락 좀 해주세요. 신고된 위기 가구는 위기 상황별로 서리풀 돌봄 SOS, 긴급복지, 기초수급, 그리고 민간자원 연계 등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주민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많이 다닐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또 동영상도 따로 제작을 했거든요. 유관기관으로는 저희가 그런 쪽에 보통 교육 다니고 배포를 좀 할 계획입니다. 서초구는 전국 지자체에 동영상을 배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성당에 나오는 청년이 줄어든 현실, 교회의 고민도 깊습니다. 서울대교구가 사목적 대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청년에게 도움을 주었는지, 청년 담당 사제의 임기가 너무 짧은 건 아닌지 사제들의 성찰이 쏟아졌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본당의 청년 봉사자가 부족한 풍경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서울대교구의 경우 지난해 본당별 청년 단체 등록 인원은 평균 24명에 그쳤습니다. 10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하면 3분의 1 이상 줄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신앙생활을 더욱 어렵게 했지만 청년층의 탈종교화 등 당면한 위기는 다양합니다. 이에 서울대교구는 청년들을 위한 사목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청년 사목 사제 포럼을 시작했습니다. 청년 사목 활성화를 강조한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의 제안에 따른 겁니다. 포럼의 첫 발을 내디딘 1차 회의, 사제들은 지금의 청년 사목 현실을 돌아보며 포럼의 문을 열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라는 부분을 정말로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도움을 준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게 있나? 진짜 저는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나이 때 정말로 필요한 도움 준 적 있을까? 본당마다 보좌, 부주임급 사제의 임기가 짧아 청년 사목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청년 담당 신부님들은 임기가 2년이에요. 그러면 와서 뭔가 하고 그 다음 신부 다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합니다. 결국은 공통된 정책이 아니라 2년마다 계속 신부들이 바뀌니까 직접 현장에서 청년을 마주하는 젊은 사제들의 제안도 이어졌습니다. 대학가에서 사목하는 오승원 신부는 본당이 지역 청년 사회의 커뮤니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본당 차원에서 조금 더 이런 원룸촌이나 그렇게 다른 지역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을 본당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나 조금 시스템들이 구축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제들은 신학과 철학 등 학문에 치중된 사제 양성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청년, 나아가 본당 사목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부재 때만큼이라도 다른 학문에서 좀 학업에서 좀 내려놓고 그 전에 다 마치고 본당 사목 시스템에 좀 치중할 수 있게끔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대교구의 청년 사목 사제 포럼은 내년 5월까지 매월 진행됩니다. 포럼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들은 교구장에게 올라가 사목적 대안을 입안하는 데 반영될 예정입니다. 청년 사목 활성화를 위한 6개월간의 여정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어제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열렸습니다. 조계사 앞에 트리가 설치된 건 3년 만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예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르지 않다며 크리스마스 축하 메시지도 발표했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주교회의 교회일체와 종교간 대화위원장 김희중 대주교, 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도 함께했습니다.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함께한 3대 종단의 모습이 아름답고 훈훈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